안녕하세요. 기업 실습 사례 과정으로 항공사 이용 고객 만족 여부 분류 모델 강의를 진행할 강사 함윤식입니다. 저는 네트워크 AI 개발 PTF에서 네트워크 AI 과제 발굴 및 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같이 AI 과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제는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항공사 이용 고객 만족 여부를 예측하는 과제고요. 과제 유형은 고객 설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의 만족 여부를 yes or no로 예측하는 이진 분류 과제입니다. 데이터 사이즈는 3597개의 로우와 23개의 컬럼을 가진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 테이블 데이터의 컬럼을 저희는 분석해야 될 특징이라는 의미에서 피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해야 될 피처들은 성별이나 고객 등급, 좌석 등급에 대한 만족도나 출발, 도착, 지연 시간 등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과정 목표입니다. 항공사 이용 고객 만족 여부 분류 과제 AI 실무 사례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이번 과제를 통해서 기업 실무를 위한 AI의 핵심 개념과 용어를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AI도 이지를 활용해서 실습을 하면서 기업 AI 개발 실무의 플로우를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AI 개발 프로세스 진행을 위해 문제 정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국제 항공시장의 급변하는 환경으로 인해서 경쟁들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고객 만족도가 항공사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고, 고객 만족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자사 경쟁력 진단의 필수 요소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고객 만족 여부 진단 모델을 만들어서 이 항공사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제를 수행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어서 데이터 수집 과정입니다. 일반적인 AI 개발 프로세스에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우리 같은 네트워크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장비에서 가져올 수도 있겠고요. 흔히들 머신러닝은 데이터의 과학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데이터를 많이 확보해 주는 것이 머신러닝 개발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능한 한 아주 많은 데이터를 확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웹에서 크롤링을 하거나 센서에서 수집하거나 뭔가 촬영한 데이터들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번 실습에서는 여러분들의 실습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미리 데이터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미리 준비된 데이터셋을 통해 수집을 진행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향후 직접 개발하실 경우에는 데이터 수집부터 진행하셔야 될 겁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데이터들의 샘플을 먼저 보시도록 할 겁니다. 이번에는 라벨이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satisfaction이라고 해서 만족도에 대한 라벨이 들어있고요. 이 데이터는 불만족과 만족, 이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주황색이 보이죠? 우측으로는 인풋 컬럼으로 즉 피처로 쓸 데이터가 들어있다. 타겟,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타겟에 영향을 주는 데이터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데이터를 보시면 고객 구분이나 여행 타입 같은 문자형으로 된 데이터들도 있고요. 문자형. 그리고 수화물 취급이나 지연 시간 같은 수치형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수화물 취급 만족도죠. 0점부터 5점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각각 데이터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데이터 처리가 필요합니다. 자연어 같은 문자형 데이터라고 하면 자연어 처리들을 해줘야 될 거고요. 수치형 데이터라고 하면 수치형에 맞도록 처리해 줘야 됩니다. 표기상 문자형이나 수치형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카테고리형 데이터인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러면 단순히 이게 문자형 수치형인지 표기상 문자형 수치형인지, 즉 카테고리형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번 예를 들어보면 계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절을 우리가 0, 1, 2, 3으로 표기했다고 하겠습니다. 왜요? 딥러닝에 학습시키기 위해서. 학습을 시키려면 수치형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얘네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게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그럼 이 계절이 0에서 3까지 있을 때 이 수치가 진짜 수치형일까요? 네. 머신러닝에서 판단할 때는 1과 3을 비교했을 때 3배 차이가 나네 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그쵸? 3은 1보다 3배 클 거고 1은 3보다 3배 작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름이 겨울보다 3배 작나요? 아니라고 대답을 해보시겠죠? 실제로 여름은 겨울보다 3배 작지는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런 데이터들은 카테고리형 데이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데이터의 수집 과정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분석 및 전처리 과정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분석을 해볼 건데요. 이 데이터의 기초 탐색 과정을 통해서 우리 데이터의 가공 방향을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가공 방향을 결정해 주는 거죠. 보통 이 과정에서 데이터가 어떤 유형의 데이터인지, 분포는 어떠한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강의들에서 봤듯이 특정 컬럼이 카테고리로 되어 있는지 혹은 수치형으로 되어 있다면 이걸 그룹으로 묶어서 카테고리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결측치가 있는지 등등을 확인을 합니다. 데이터 가공을 어떻게 해줄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러한 데이터 분석을 깊게 딥다이브해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데이터 요약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참고로 이 왼쪽에 있는 화면은 AI도 이지에서 캡처된 화면입니다. 전체 데이터에 대한 통계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한번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이신 것처럼 23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3597개의 로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2개의 셀에 대해서는 미싱 셀, 즉 결측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결측치들이 우리가 처리해 줘야 되는 대상이겠죠. 이 23개의 컬럼에 대해서 각각 데이터의 유형도 옆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형 데이터가 18개, 그리고 오브젝트 타입, 문자형 데이터가 5개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고요. 실제 23개의 컬럼이지만 우리가 예측해야 될 대상이 1개 컬럼이 있기 때문에 인풋 데이터는 22개, 아웃풋은 1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좀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라벨 컬럼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satisfaction이라고 하는 라벨 컬럼을 들고 있는데요. 이 라벨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클래스, 디스팅트 값이 두 개죠. 유일한 값이 두 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개의 값으로 이루어진 컬럼입니다. 두 개의 클래스가 거의 동일한 비율로 되어 있어요. 사실 그래프가 좀 확대해놔서 길어 보이지만 여기 보시면 54대 45 정도로 거의 50% 정도씩 나눠져 있는 걸로 보실 수 있으시고요. 이 이야기인 즉슨 클래스의 불균형 문제는 없기 때문에 사실 클래스를 더 늘려주거나 한쪽 클래스를 더 늘려주거나 샘플링 해주거나 이런 처리 단계는 필요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풋 칼럼들에 대해서 한 번씩 상세히 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로는 카테고리형 데이터입니다. 카테고리형 데이터는 카테고리의 수와 그리고 카테고리별 데이터 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곤 하는데요. 카테고리 데이터는 문자를 머신러닝에서 학습 시에는 수치형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수치형으로 바꿔줘야 머신러닝에서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 형태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치형으로 변경하기 위한 원핫 인코딩 처리가 필요합니다. 네, 카테고리는 원핫 인코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핫 인코딩이 뭔가요? 보통 머신러닝에서는 카테고리형 데이터를 처리할 때 카테고리형 데이터를 0과 1로 변형한 이진 데이터인 더미 데이터로 변경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야지만 정상적인 카테고리형 데이터로 인식을 해서 오류 없이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물론 캐푸스트나 새로운 알고리즘들은 카테고리형 데이터를 그대로 넣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의 머신러닝들이 이렇게 수치형으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이진화된 데이터로 변경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원핫 인코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죠. 아래와 같이 컴퓨터는 이 문자형 데이터들, 비즈니스, 에코 플러스 클래스죠. 항공사의 그 클래스들입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그대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이는 것처럼 비즈니스는 0, 에코는 1, 에코 플러스는 2, 이코노미이겠죠? 이코노미는 1, 이런 식으로 수치형으로 변경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히 변환만 하게 되면 생기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비즈니스는 0, 이코노미는 1, 이코노미 플러스는 2로 변경해 줬을 뿐인데 컴퓨터는 숫자로 입력을 받게 되면 숫자 간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다 보니까 1은 2보다 2배 작죠? 네, 2배 작습니다. 즉 2는 2배 큰 값으로 인지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단순하게 숫자로 변경해 놨을 뿐이지 크기에 대한 다른 의미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다른 처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카테고리별로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이코노미 이런 식으로 해서 컬럼을 하나씩 만들어 주고요. 이진화 처리를 하게 됩니다. 해당되는 클래스에 대해서 카테고리에 대해서만 1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0으로 바꿔주는 거죠. 1로 표기하고 0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서로 간의 거리도 같아지게 됩니다. 그쵸? 각 클래스에 해당하는 칼럼만 1로 체킹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방식을 원핫 인코딩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인풋 컬럼 중에 수치형 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치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통계와 분포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앙값은 얼마인지 0이네요. 평균값은 얼마인지 16이네요. 표준 편차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분위수들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민값과 맥스값 그리고
1분위 값, 중앙값, 3분위 값.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저희 같은 분류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각 라벨별로 나눠보면서 만족한 경우에는 수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불만족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이걸 확인해 보면서 컬럼별로 어느 게 의미가 있을지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결측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측치라고 하면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겠지만 비어있는 값, 비어있는 데이터, 미싱 셀, 없는 값이죠.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요. 이에 대한 추가적인 필요도 필요합니다. 앞서서 데이터 기초 정보를 보실 때 12개의 미싱 셀이 있었던 거를 기억하실 거예요. 저희는 비어있는 데이터를 결측치라고 부르고 이 12개의 데이터를 나중에 처리를 해주게 될 겁니다. 결측치의 처리 방법에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로우 자체를 버리거나 해당 컬럼을 아예 날려버리는 거죠. 또는 다른 값으로 대체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 두시고 실제로 처리하는 과정은 데이터 처리 파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탐색적 분석이라고 하는 EDA 과정입니다. 피처 간의 연관관계를 분석을 하고 중요도가 높은 컬럼을 선별해서 연관도가 높은 컬럼끼리 묶어주는 등 이런 처리들을 하기 위해서 EDA 과정을 합니다. 이런 작업들을 지속 시행하면서 모델의 성능을 높이게 되는 거죠. EDA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뭔가 시각화를 해서 한 번씩 살펴볼 건데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피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거나 피처 그 자체를 분석할 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관계를 분석할 때는 산점도라고 하는 스캐터 플롯과 히트맵 두 가지 정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체 분석을 할 때는 박스 플롯과 디스플롯을 사용하곤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스캐터 플롯보다는 얘는 숫자가 안 나오고 눈으로 봐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히트맵을 많이 사용합니다. 수치가 나오니까요. 피처 자체를 분석할 때는 박스 플롯을 보면서 이상치가 있는지 정도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히트맵과 박스 플롯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트맵 분석입니다. 히트맵은 이렇게 데이터를 펼쳐보게 되면, 히트맵으로 이렇게 펼쳐보게 되면 컬럼 간의 상관도에 따라서 붉은색과 파란색으로 지도를 만들어줍니다. 이때 붉은색이라고 해서 숫자가 더 크니까 더 좋고 파란색이라고 해서 숫자가 작으니까 안 좋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건 아닙니다. 붉은색은 양의 상관관계를, 파란색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객 만족도를 판단하는 컬럼에서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예약 편의도가 높으면 고객 만족도가 좋을 수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빨갛게 표시됩니다. 상대적으로 게이트의 위치나 아니면 출발 지연 시간, 도착 지연 시간은 만족도랑 약간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즉 게이트의 위치에 대한 만족도, 출발 지연 시간, 도착 지연 시간은 낮더라도 전체적인 항공사의 만족 여부는 만족일 수 있다는 건데요. 상당히 색깔이 옅은 거 보니까 파란색 쪽이 다 옅어요. 네, 옅은 걸 보니까 그렇게 큰 관계는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요거는 좀 더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값들을 단순히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플러스면 좋고 마이너스면 안 좋아,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값의 절대값을 보시고 비교 분석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피처 셀렉션을 하고 합니다. 사실 절대값이 높은 컬럼들은 유지를 하고요. 절대값이 낮은 컬럼들은 드롭하는 형식으로 해서 차원의 수를 낮춰주게 됩니다. 머신러닝에서는 흔히 차원의 저주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뭐냐면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머신러닝이 분석해야 될 피처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실제 성능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라벨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 satisfaction이라고 하는 라벨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상관도가 높은 컬럼만 남기는 게 좋은 방법일 수 있겠죠. 네, 우리 데이터에서는 어떤 값이 상관도가 높을까요? 한번 실습해서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박스 플롯입니다. 보통 수치 데이터의 통계값을 쉽게 확인할 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중앙값과 사분위 값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데이터에서 보시면 윗꼬리 데이터들이 엄청 많이 달려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렇게. 원래 보통의 박스 플롯은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나타나는데 사실 요 네모가 여기 밑에 찌부되어 있는 겁니다. 너무 많은 이상치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상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본 데이터 하나하나가 모두 매우 소중하지만 이런 이상치 데이터들은 데이터를 왜곡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미리 처리해 주는 것도 머신러닝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한 학급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 20에서 30점대에 득점을 했는데 유별나게 한두 사람이 90점대를 맞았다 라고 생각해 보시죠. 20에서 30점대에 다 몰려있는데 혼자 90이에요. 그러면 이런 친구들 덕분에 데이터들이 왜곡이 될 수 있겠죠. 학업 성취도가 왜곡될 수 있는 겁니다. 잘하는 줄 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반적인 추이를 고려해서 이런 애들을 제외하고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만약에 제외하고 싶지 않다면 이상치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상치라고 판단을 하고 처리를 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IQR 스무딩이라고 하는 방식을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분위 값에서 1분위 값을 뺀 값을 IQR로 정의를 하고요. 이 IQR의 1.5배라는 걸 3분위 값에 더해줍니다. 얘를 어퍼 펜스로 정의하는 거예요. 어퍼 펜스. 요 값이죠. 네. 어퍼 펜스로 정의를 하게 되고요. 이 어퍼 펜스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값을 이상치라고 판단을 하고 그 이상치에 대해서 이 어퍼 펜스로 대체해 줍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이상치가 처리가 되겠죠. 하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어 펜스도 정의를 하고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전처리 파트입니다. 데이터 전처리에서 설명할 부분은 먼저 결측치 처리입니다. 앞서서 잠시 언급만 하고 지나갔던 부분인데요. 앞서서 간략하게 언급했듯이 결측치에 대한 처리는 드랍을 할 수도 있고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드랍의 경우는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긴 한데 보통은 데이터가 아주 많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로우 단위로 드랍, 삭제를 시켜주고는 하고요. 다만 해당 컬럼의 통계를 봤을 때 결측치가 너무 많다. 30%, 40%, 50%, 3, 4, 50%까지 된다. 얘는 80%죠. 그럴 경우엔 컬럼 자체를 버려버립니다. 채우기도 힘드니까요. 그리고 필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세 가지 방식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고는 합니다. 바로 평균값, 중앙값 또는 최빈값, 유사 벡터 값인데요. 수치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평균값이나 중앙값으로 채워주고 있고요. 보통은. 그리고 카테고리형은 평균 중앙값이 없으니까 최빈값, 가장 많이 나온 값으로 채우고는 있습니다. 간혹 그 컬럼을 제외한 나머지 컬럼들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유사한 애를 힘들게 찾아가지고 유사 벡터 값으로 채워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예를 들면 0, 1, 얘를 채우기 위해 0, 1과 유사한 애들을 찾아내서 0으로 채울 거예요. 이 중에서 물론 유사 벡터 값으로 채워주는 것이 최대한 원본 데이터에 가깝게 복원시키면서 결측치를 처리한 게 되겠죠.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하나하나씩 데이터를 확인해 보는 그런 수고스러움도 있을 겁니다. 한번 실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AI도 이지에서 실습할 때 결측치를 민값, 평균값으로 채워줄 거고요. 여기서 데이터를 선택하고 미싱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한 후 어떤 데이터로 채울지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도착지연이라는 칼럼은 숫자형 데이터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최빈값과 중앙값, 평균값, 상수값 중에서 우리는 평균값으로 채우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치형 데이터 컬럼을 처리하기 위한 기법인 스케일링입니다. 우선 스케일링이 왜 필요한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데이터인데요. 주가 관련된 거래지표 데이터입니다. 각 컬럼을 보시면 거래량 같은 경우는 억 단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종가 같은 경우는 5, 6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1,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각 피처, 각 컬럼마다 데이터의 범위가 차이가 크죠. 그래서 거래량에서 1 움직이는 것과 종가나 환율에서 1 움직이는 것이 영향이 매우 다를 겁니다. 이 데이터로 머신러닝의 모델을 만들게 되면 한 개의 컬럼에 매우 의존적인 모델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즉 피처별로 데이터 범위가 다 매우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이를 스케일링 작업을 통해서 단위를 조절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즉 표준화나 정규화가 필요한 거죠. 좀 맞춰주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스케일링 작업을 한다는 걸까요? 대개는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 표처럼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주로 기본적으로는 민맥스 스케일링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수식에도 나와 있지만 한 번 더 보시면 맥스와 민값, 컬럼별로 민값과 맥스값을 정의하고요. 맥스에서 민값을 뺀 것으로 뭘 나누냐면 실제 데이터에서 민값을 뺀 것을 나눕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민값이 들어가게 되면 분자가 0이니까 0이 될 거고요. 맥스값이 들어가게 되면 동일하니까 1이 될 거예요. 즉 모든 데이터를 0과 1 사이로 맞춰주는 겁니다. 최대값이 1, 최소값이 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스탠다드 스케일링 기법입니다. 각 컬럼별로 평균값과 표준 편차를 정의하고요. 각 데이터에서 평균값을 뺀 값을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평균값이 들어가면 0이 나오겠죠. 그리고 표준 편차는 1로 되는 스케일링 기법입니다. 이 방식은 데이터의 이상치가 심할 경우에 이상치 자체도 의미가 있으면 이상치를 처리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이해가 되실까요? 이상치가 있지만 이상치가 의미가 있다면 처리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민맥스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뭔가 데이터들이 많이 찌그러져 보이겠죠. 워낙 이상치가 크게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보통 스탠다드 스케일링을 사용해 보곤 합니다. 모델링 하시면서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서 사용해 보시고 좋은 쪽을 선택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데이터 분석과 전처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 설정과 데이터 가져오기 AI도 이지 화면으로 실습하고 오시겠습니다. 네, 실습 화면으로 넘어왔습니다. AI도 이지 3.0 화면으로 넘어왔고요. 첫 번째로 환경 설정 및 데이터 가져오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수집을 해야 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실습에서는 별도로 주어진 데이터를 활용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홈 화면에서 보시면 테이블 데이터 학습을 클릭하시면 데이터를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되었던 항공사 데이터를 화살표를 누르시면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왔으니까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셔야겠죠. 그래서 데이터 샘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에 데이터 샘플 보기 클릭해 보시면 되겠고요. 컬럼은 전체로 선택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고 데이터 범위는 최대로 3597개까지 해서 조회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회를 해 보시면 앞부분에 10개의 데이터와 뒷부분에 있는 10개의 데이터를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는 각각 컬럼별로 어떤 데이터들이 어떻게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고자 했던 만족도 컬럼이 첫 번째에 들어있고요. 이렇게 만족, 불만족들이 섞여서 들어있죠. 그리고 성별 같은 경우도 문자형으로 해서 들어있고, 나머지 데이터들은 수치형으로 해서 들어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만족도 점수기 때문에 게이트웨이 로케이션에 대한 만족도 점수 0점부터 5점까지 되어 있을 거고요. 맨 끝에는 딜레이 여부, 얼만큼 딜레이가 되어 있는지, 몇 분이나 되어 있는지 데이터들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를 빼고는 나머지로 학습을 시켜서 세티스팩션을 예측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데이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지 데이터 분석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데이터 샘플에 대해서 먼저 보셨고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샘플을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데이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은 첫 번째로 데이터 분석의 기초 정보 분석을 클릭해 보시면 되겠고요. 똑같이 데이터 범위는 전체로 3597개로 늘릴 거고, 컬럼은 전체가 선택되어 있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씩 클릭해서 추가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전체 클릭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조회하기를 클릭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하나씩 뜨고 있고요. 오른쪽에 차트들이 아직 안 떴는데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전체 데이터에 대한 요약 정보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컬럼은 전체 몇 개인지 23개라고 해서 확인을 하셨었죠. 23개인 거 확인이 가능하시고, 로우 수는 3597개입니다. 그리고 미싱 셀이 들어있어요. 결측치가 들어있습니다. 12개의 결측치가 들어있고요. 그 비율까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중복 건수도 확인을 가능한데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중복된 데이터는 없네요.
네, 없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 칼럼들에 대해서 각각 23개의 컬럼에 대해서 어떤 유형의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뉴머리컬 데이터가 18개, 수치형 데이터가 18개, 그리고 문자형 데이터, 오브젝트 데이터가 5개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보시면 각각 컬럼별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통계값이나 최빈값들 아니면 사분위값들 그리고 바 차트로 해서 데이터의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한 몇 개의 샘플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측하고자 했던 satisfaction, 만족도 여부인데요. 얘는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고요. 만족, 불만족이겠죠. 두 개의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 각각 데이터별로 몇 개씩 들어있는지도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데이터의 비율이 54대 45 정도로 거의 유사하게 이루어져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볼 것은 수치형 데이터를 한번 보시도록 하죠. age 같은 경우, 나이 같은 경우는 수치형 데이터죠. 그래서 이 수치형 데이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분위수들을 확인이 가능한데요. 민 최소값부터 해서 맥스 최대값까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각각에 대해서 분위값들, 네, 1분위값, 중앙값, 3분위값, 맥스값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이 같은 경우는 최소값이 7, 7살 어린이가 가장 어린 걸로 확인이 되고요. 맥스는 80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평균값과 분산값들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똑같이 최빈값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24세가 가장 많았네요. 네, 만족도 조사에서 24세가 가장 많았던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옆에 히스토그램에서는 각 나이대별로 분포도까지 확인이 가능하시죠.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전처리를 하기 위한 데이터들을 또 여기서 어디에 있는지 쑥 보시면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미싱 데이터에 숫자가 적혀 있는 거를 확인해 보고 넘어가면 되겠죠. 쭉쭉쭉 내려보시면 이미 다 내려보셨겠지만 제일 마지막에 Arrival Delay in Minutes 라고 하는 딜레이 타임에 대한 값이 12개나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개의 값을 전처리해 주는 게 저희의 한 가지 목표긴 하겠죠. 네, 이렇게 해서 기초 정보까지는 분석을 해봤고요. 이어서 시각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시각화 분석을 클릭했습니다. 시각화 분석에서는 저희가 장표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두 가지 방식으로 분석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컬럼 간의 상관관계 분석, 두 번째는 컬럼 자체를 분석하기 위해서 시각화를 사용하고 있고요.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서 산점도와 히트맵 두 가지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고, 자체 분석을 위해서 박스 차트, 분포 차트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산점도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데이터로 변경하고 조회를 해보시면 네, 복잡한 그래프가 하나 나옵니다. 네, 딱 봐도 매우 복잡해 보이죠? 만족도에 따라서 색깔을 좀 다르게 표현을 해보시면 혹시 좀 나을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보이는 것들도 있으실 텐데요. 아무래도 자기와 자기와의 관계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겠죠. 나머지들은 사실 데이터들이 많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프로만 봐서는 확인해 보기가 어렵습니다. 눈으로 하나하나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자주 쓰는 거는 히트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히트맵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각화 선택에서 히트맵을 선택해 주시고요. 네, 데이터 범위는 전체로 확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데이터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조회하기를 누르겠습니다. 네, 히트맵은 바로 떴네요. 이렇게 앞서서 장표에서 보신 것처럼 빨간 쪽과 파란 쪽 색깔로 히트맵을 표시를 해주는데요. 각각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수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확인하고 해야 했던
만족도 여부와의 상관관계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컬럼 선택에서 만족도가 빠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도 만족도가 오브젝트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 가공 탭에 가셔서 이 만족도를 오디널 인코더를 통해서 문자를 수치형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데이터인 문자를 수치형으로 바뀌는 게 보이시죠? 만족은 1로, 불만족은 0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적용까지 누르셔야 적용이 되고요. 적용된 데이터는 이렇게 마지막에 컬럼이 하나가 추가로 생성됩니다. 혹시 모르니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장까지 끝났고요. 그럼 다시 우리가 보고자 했던 시각화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의 시각화 분석이고요. 네, 아까 선택했던 히트맵이 그대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혹시나 만족도가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하시고요. 데이터 범위를 전체를 늘려놓고 조회하기를 하시면 네, 만족 여부가 마지막에 나오는 걸 보일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게 뭘까요? 네.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만족도가 어떻게 보면 항공사 전체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데이터상으로는 보입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비행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파란색으로 보이니까요. 또 딜레이 타임들이 클수록 네, 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의 상관관계냐 음의 상관관계냐 보다도 실질적으로 이 수치의 절대값을 보고서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절대값이 클수록 양이든 음이든 어쨌든 우리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가 큰 거기 때문에 상관도가 큰 거기 때문에 그런 컬럼들을 잘 선택하셔서 학습을 시키면 좀 더 좋은 모델로 만들 수 있으실 겁니다. 추가로 이제 박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차트는 데이터 자체를 분석할 때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범위 전체로 늘려놓고 보시게 되면 죄송합니다. 다른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족도에 따라서 플라이트 디스턴스의 분포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분포도에서 보시면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꼬리 값들을 보시는 게 중요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값들이 어떻게 보면 이상치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 이상치 값이 있으면 우리의 데이터가 전체적으로 찌그러지기 때문에 이 이상치들을 처리하거나 아니면 드랍해서 버리고 데이터들을 정제하고 전처리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모델의 성능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치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상치라는 값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IQR 스무딩이라고 하는 방식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IQR 스무딩에서 정의하고 있는 방식으로 어퍼 펜스, 요 위쪽에 보이시죠? 어퍼 펜스를 정의하고 그 어퍼 펜스 이상에 대해서는 상위 이상치로 정의해서 어퍼 펜스 값으로 변경해서 맞춰주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결측치 처리, 스케일링 처리, 그리고 원핫 인코딩 등 데이터 분석 전처리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데이터 전처리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전처리는 데이터 가공 탭을 클릭해 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 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결측치 값이 있으면 결측치를 처리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카테고리 값이 있으면 카테고리들을 이제 수치화하거나 아니면 원핫 인코딩을 통해서 처리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다만 우리 AI도 이지에서는 자체적으로 모델링 할 때 카테고리는 카테고리로 넣기 때문에 원핫 인코딩은 굳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스케일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수치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스케일링을 통해서 수치의 범위들, 컬럼별로 수치의 범위가 다른 것들을 일치화시키는 어느 정도 유사하게 맞춰주는 형태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첫 번째 결측치 처리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결측치가 어디 있었는지 기억이 나시죠? 안 나시면 하나씩 눌러보시면서 여기에 미싱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기초정보조회,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정보 분석에 가셔서 한 번 더 확인하셔도 됩니다. 저는 기억이 나기 때문에 이 Arrival Delay in Minutes이라고 하는 우리 컬럼에 미싱 데이터가 12개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12개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저희는 min 값으로 넣어주겠습니다. 결측값 처리에 어떤 값으로 처리할지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최빈값, 중앙값, 평균값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상수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min 값을 선택하고 보기를 클릭해 보시면 샘플로 NaN 결측치가 어떤 값으로 채워진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12개인지 세보시지 않아도 12개만 처리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어서 적용을 누르시면 적용된 컬럼이 생성됩니다. 자, 제일 아래쪽에 컬럼이 생성됐고요. 이 컬럼을 클릭해 보시면 미싱 데이터가 0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 데이터와 한번 비교해 보시죠. 기존 데이터는 12개가 있었죠. 12개가 다 처리가 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스케일링입니다. 사실은 스케일링은 이제 컬럼 간의 수치값의 범위가 서로 너무 차이가 날 때 많이 처리를 하는데요. 우리의 데이터 같은 경우는 0에서 5점까지 만점을 보통은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맥시멈들이 다 5점이에요. 보이시죠? 모든 컬럼들이 5점이고 몇 가지 컬럼들 디스턴스나 뭐 에이지 이런 것들은 5점이 아닌 것들이 보이시죠? 얘네들은 스케일링 처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에이지를 스케일링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조정은 말씀드린 대로 민맥스 스케일러와 스탠다드 스케일러가 있고요. 민맥스 스케일러는 데이터를 0에서 1 사이 값으로 조정해주고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평균을 0, 분산값을 1로 바꿔준다. 표준 편차를 1로 바꿔준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민맥스 스케일러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민맥스 스케일러를 선택하시고 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그래프 형태가 보이는데요. 잘 됐는지 의심이 되시면 0에서 기존 데이터가 80세까지 있었는데요. 0에서 1로 스케일링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까지 하면 역시나 적용된 데이터가 민맥스 스케일러 MS로 해서 생기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맥시멈 값이 1이고 그쵸? 평균 값은 0.49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 값은 0입니다. 그리고 한번 스탠다드 스케일러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플라이트 디스턴스고요. 얘를 스탠다드 스케일러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보기를 눌러 보실게요. 스탠다드 스케일러 선택하고 보기를 클릭하시면 아까와 유사한 분포도가 나타나고요. 수치값이 0에서 6000까지 있었는데 마이너스 2에서 5까지 정도로 스케일링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치가 있을 경우에 민맥스를 쓰면 데이터가 찌그러지기 때문에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하면 역시나 아래쪽에 데이터가 생겼고요. 평균값이 0으로 맞춰지고 표준 편차가 1로 맞춰지는 것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기존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죠. 기존은 평균이 1986, 표준 편차가 1017, 네, 변경된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죠? 이렇게 해서 스케일링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스케일링 이후에 기존 데이터를 남겨둔 이유는 나중에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 하실 때 스케일링 데이터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모델링 할 때 선택해서 제외하거나 선택해서 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이터들도 필요하시면 스케일링을 적용 가능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원하드 인코딩 같은 경우는
우리 AI도 이지에서는 굳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보여드린 대로 카테고리형 데이터, 문자형 데이터를 수치형으로 바꿀 때 원하드 인코딩과 유사한 오디널 인코더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보기를 클릭해 보시면 문자형 데이터가 수치형으로 변환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도 이지에서는 사실 모델링 할 때 카테고리형 데이터는 입력 세팅에서 카테고리로 세팅을 하기 때문에 굳이 원하드 인코딩은 하지 않고 있고요. 오디널 인코더가 필요할 경우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